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과부가 시댁 대문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이 무슨 상속이냐?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여인은 배를 움켜쥔 채 눈발을 맞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석 달째 아이를 품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속 나무 상자를 감싸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 조선 야담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부 장례가 끝난 날. 사흘 전 상여가 마을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연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관 뒤를 따랐습니다. 26의 과부, 남편 도윤은 30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 안 됐네. 그래도 자식이라도 있으면 의지가 될 텐데. 쯧쯧, 과부 신세가 되다니. 연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배를 슬쩍 감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석 달째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걸.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연하가 몸이 안 좋아 자리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의원이 다녀간 뒤 도윤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원이 뭐라 했냐고 연하가 물으니 도윤은 그저 몸이 허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그런데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시댁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오. 너무 이르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상했지만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연하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며칠째 속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체하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걱정이 되어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급체인 것 같다며 약을 지어갔지만 도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베개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아, 혹시 내가 잘못되거든. 이걸 숨기시오.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이게 당신과 아이를 지키는 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아니오. 뭔가 이상하오.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갑자기 몸을 비틀며 신음했습니다. 배가. 서방님, 서방님. 연하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을 불렀습니다. 큰 숙부와 둘째 숙부가 달려왔습니다. 둘째 숙부가 급히 약을 가져왔다며 도윤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연하의 손을 붙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급체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남편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숙부가 약을 가져온 뒤 큰 숙부와 잠깐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숙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이 마당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곡소리가 끊기지 않았는데도 큰 숙부는 둘째 숙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이제 정리해야겠구나.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가 끊겼으니 연하는 그 소리를 남편의 관 앞에서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때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남편이 준 나무 상자를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연하는 상주복을 입은 채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의 큰어른인 도윤의 큰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탕 내리쳤습니다. 애도 없이 죽었으니 이 집안은 대가 끊긴 거다. 재산은 당연히 집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게 이치다.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말을 꺼내려는 순간 둘째 숙부가 소리쳤습니다. 시체도 식기 전에 재산 욕심이냐? 마루가 술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과부가 뭘 어쩌겠다고. 자식도 없는데 혼자 살 수도 없을 텐데. 시집 식구들이 돌봐줘야지.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제 뱃속에 도윤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이. 3달 배가 확실히 보이려면 최소 5달은 지나야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오히려 거짓말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그토록 숨기라 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숙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집을 비우거라. 이젠 내 집이 아니다. 네. 짐 챙길 시간은 주마. 해지기 전에 나가거라. 그날 저녁 연하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대문에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3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집, 처음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던 그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하는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아가야, 어미가 꼭 지켜줄게. 2부 소문이 퍼지다. 연하가 의지할 곳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친정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 집을 떠돌다 도윤을 만났기에 이제 남은 건 뱃속의 아이뿐이었습니다. 초가집은 오래 비어 있어서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벽에 구멍을 메우고 겨우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밤이 되자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보따리에 챙겨온 건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참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하는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갔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벌써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네 과부, 요즘 보이지 않더라. 집도 쫓겨났다면서? 그럴만도 하지. 자식도 못 낳았는데. 3년을 살았는데 배 한 번 불러오지 않았잖아. 그러게. 시집 식구들이 화났을 만도 하지. 연하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다가갔습니다. 여인들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 저기. 쯧쯧, 불쌍하긴 하지만 어쩌겠어. 자식이 없으면 끝이지. 자식 없는 과부가 어디 가서 의지하겠어. 연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는데 한 여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도윤선비가 돌아가신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응? 왜?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었잖아. 급체였다는데. 그러게. 젊은 사람이 급체로 죽을 일이 있나 싶더라고. 나도 그 생각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을 어귀에서 봤는데 멀쩡했거든. 연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여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어귀에서 한 노파가 연하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동네에서 약초를 캐는 박씨 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조심해야 한다. 예, 도윤이가 죽은 거 뭔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어.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 도윤이 죽기 전부터 재산 얘기를 많이 했다더구나. 내가 약초 캐러 다니면서 들은 건데 도윤이 아프기 시작한 게 딱 그 무렵부터였어. 그리고 말이다. 그날 밤 의원이 오기 전에 약을 먼저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연하는 떠올렸습니다. 둘째 숙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은 뒤 도윤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할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라. 내가 혼자라고 얕보는 사람들이 있을 게다. 특히 재산이 걸린 일이라면 더더욱. 고맙습니다, 할멈. 연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때가 되면 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려는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아 있느냐? 큰 숙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황급히 상자를 이불 속에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큰 숙부와 둘째 숙부가 서 있었습니다. 큰 숙부가 방 안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남긴 물건 중에 문서 같은 게 없더냐? 문서요? 집안 재산 관련 문서 말이다. 도윤이가 혹시 뭔가 남겨놨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둘째 숙부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안 됩니다. 연하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큰 숙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뭔가 숨기고 있구나. 아니면 왜 이렇게 막겠느냐? 아닙니다. 다만 과부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건 과부가 뭐가 대수냐? 큰 숙부가 연하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키면 끝이다. 연하의 손이 배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을 죽인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큰 숙부는 이불을 뒤적이고 장롱을 열어보고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이불 밑이 아니라 장독대 뒤 땅속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큰 숙부가 혀를 찼습니다. 즉 없군. 그럼 이제 가주십시오. 큰 숙부가 나가면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가 뭔가 남겼을 거다. 분명히. 그 녀석이 그냥 죽을 리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가 장독대 뒤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열어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촛불을 켜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도윤의 필적이었습니다. 아내 연하는 이미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이 아이가 내 적통이며 모든 재산은 이 아이에게 물려준다. 만약 내가 갑작스럽게 죽거든 이 문서를 관아에 제출하라. 절대 시댁 어른들께 먼저 말하지 마라. 위험하다.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구나.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그토록 숨기라 했던 거였군요. 종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연하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마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야 했고 배가 불러오는 걸 들키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터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도윤네 과부가 재산을 빼돌렸다더라. 응? 무슨 재산? 도윤이가 몰래 숨겨둔 돈이 있었는데 그걸 과부가 챙겼다는 거야. 어머, 그럴 리가. 큰 댁에서 직접 그러시던데 증거도 있다고. 도윤이 죽기 전에 뭔가 건넸다는 사람도 봤대. 연하는 채소를 사려다 그 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하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저 여자 아냐? 맞네. 도윤네 과부. 저 여자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더니 역시 사람은 알 수 없어. 남편 죽자마자 재산 챙긴 거 아냐? 연하는 채소값을 내고 급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참을게.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태어나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부 관아로 끌려가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관아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연하라는 여인이 내가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만. 관아로 함께 가야겠다. 고소가 들어왔다. 고소요? 무슨? 묻지 말고 따라오거라. 연하는 끌려가듯 관아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 여자 결국 걸렸구나. 재산을 빼돌렸다며? 큰 댁에서 고소했다는데. 관아 마당에는 이미 큰 숙부와 둘째 숙부가 와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연하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소인은 누구냐? 큰 숙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은 죽은 도윤의 큰아버지입니다. 무슨 일로 이 여인을 고소했느냐? 저 여인이 도윤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사또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큰 숙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도윤이 죽은 뒤 저 여인은 집을 나가면서 무언가를 챙겨갔습니다. 마을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제 옷까지만 챙겼을 뿐입니다. 그럼 왜 몸을 숨기고 다니느냐? 며칠째 마을에도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연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불러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왜 숨어 지냈느냐? 그건 말을 하려다 연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3달 배가 확실히 보이려면 최소 5달은 지나야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오히려 거짓말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숙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나리, 저 여인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도윤이 죽은 뒤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수상한 행동이라니? 밤중에 몰래 집을 나가고 사람을 피하고 우물가에서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갔을 때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우물가에서 사람들 피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대거라. 증거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 큰 숙부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도윤의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곡식이 얼마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당연히 저희 집안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윤에게 자식이 없으니 집안으로 돌아오는 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윤이 죽기 전 저 여인에게 뭔가를 건넸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빼돌렸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큰 숙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이 뭔가 남겼을 거라는 의심만이. 둘째 숙부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품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방을 수색할 때도 몹시 당황하더니 분명 그 안에 뭔가 있을 겁니다. 사또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품에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큰 숙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겁니다. 저 상자를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도윤이 저 여인에게만 몰래 준 게 분명합니다. 사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연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배를 감싼 채 상자를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사또가 상자를 천천히 열었고 마당에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펼쳤고 눈이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내 연하는 이미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사또가 낮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적통이며 모든 재산은 이 아이에게 물린다.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숙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부, 무너지는 거짓. 사또가 종이를 다 읽고 큰 숙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대는 도윤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큰 숙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을 살았어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아내가 이미 아이를 잉태했다고 적혀 있구나.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정말? 그럼 아이가 있다는 거야? 큰 숙부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 문서는 조작된 겁니다. 죽기 전에 급하게 써서 그런 거지. 실제로 아이가 있을 리 없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도윤의 필적이 아니란 말이냐? 큰 숙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도윤의 글씨였기 때문입니다. 사또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이를 가졌느냐?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얼마나 되었느냐? 3달 조금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정말 아이가 있었어? 그럼 도윤의 대가 끊긴 게 아니잖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큰 숙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인은 지금 꾸며내고 있는 겁니다. 3달이라면 배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연하는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사실 조금씩 배가 불러오고 있었지만 헐렁한 옷으로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의원을 불러 확인하면 되겠구나. 사또 나리, 그건 의원을 불러오너라.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연하를 진찰한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3달에서 넉 달 정도 된 듯합니다. 맥을 짚어보니 분명합니다. 마당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큰 숙부와 둘째 숙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도윤의 아이가 있다면 재산은 당연히 그 아이에게 돌아가야 한다. 큰 숙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저 여인은 믿을 수 없습니다. 도윤이 죽은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가 정절을 지켰다는 증거가. 도윤이 죽은 지 벌써 1달이 넘었다. 그 사이에 얼마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기 어렵구나. 바로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씨 할멈이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누구냐? 소인은 이 마을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연하가 도윤이 죽은 뒤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걸 압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연하는 매일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고 저는 매일 그 시간에 약초를 씻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봤습니다. 저 아이는 집과 우물가만 오갔을 뿐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눈을 피해 새벽이나 저녁에만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새벽에 한 번 봤어요. 연하는 정말 집에만 있었어요. 남자를 만났다면 소문이 났을 거예요. 큰 숙부가 이를 갈았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가 진실이라는 뜻이로구나. 도윤은 아내가 임신한 걸 알고 미리 문서를 남긴 것이다. 둘째 숙부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또 나리, 도윤이 죽은 건 급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이런 문서를 남겼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사또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왜 미리 이런 문서를 남겼다고 생각하느냐?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 예. 죽기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미리 써두고 저에게 절대 시댁에 먼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큰 숙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죽던 날 누가 약을 가져왔느냐?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먼저 가져오셨습니다. 그 약은 무엇이었느냐? 소화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왜 죽었느냐? 의원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급체치고는 증상이 달랐습니다. 마치 독을 먹은 것처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둘째 숙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살리려고. 그럼 그 약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건 이미 버렸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심스럽구나. 도윤이 죽은 직후 그대들은 재산을 차지하려 했고 과부를 내쫓았으며 이제는 아이까지 부정하려 한다. 그리고 약은 버렸다고 하니 큰 숙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오해입니다. 저희는 정말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모두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봤습니다. 둘째 숙부님이 약을 가져오고 큰 숙부님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그리고 서방님이 돌아가신 뒤 바로 다음 날 장례도 끝나기 전에 재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관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 너무 빨랐어. 장례도 끝나기 전에 재산 얘기를 했다고 사또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두 사람을 가두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 사또 나리 억울합니다. 큰 숙부와 둘째 숙부가 외쳤지만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부 밝혀지는 진실. 며칠 뒤 관아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이 다시 불려왔고 도윤의 시신을 검시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다시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사또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초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간과 위장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 독살이었어? 그럼 급체가 아니었던 거야? 사또가 둘째 숙부를 신문했습니다. 그 약은 어디서 구했느냐? 둘째 숙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겠다. 곤장을 치겠다. 둘째 숙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형님이 시켰습니다. 큰 숙부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 이놈,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도윤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하자고 했잖아. 형님이 동의하셨잖습니까? 형님이 독초를 구하라고 하셨고, 내가 의원 행세를 하며 약을 먹였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사또가 탁자를 쳤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둘 다 입을 열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도윤에게 자식이 없으면 재산은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돌아온다는 것. 큰 숙부와 둘째 숙부는 그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석 달 전쯤 도윤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큰 숙부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거지 된다. 도윤은 둘째인데 재산을 많이 받았고 우리는 형제인데도 못 받았다. 이번 기회에 되찾아야 한다.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흥정했습니다. 둘째 숙부가 떨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도윤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동의했잖아. 내가 독초를 구해왔잖아. 그들은 산에서 독초를 캐왔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체한 척하도록 음식에 조금씩 섞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며칠째 속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둘째 숙부가 소화제라며 독을 진하게 탄 약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친숙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연하는 관아 밖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그렇게 고통스럽게 박씨 할멈이 연하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진실이 밝혀졌어. 내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다. 며칠 뒤 사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큰 숙부와 둘째 숙부는 살인죄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연하와 뱃속의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쌍한 것, 남편도 잃고 그래도 아이라도 있어 다행이야. 진짜 악독한 사람들이었네. 조카를 독살하다니. 연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을 살았던 그 집이 이제 다시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이어지는데 그해 겨울 연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힘차게 울었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도윤의 대가 이어졌구나. 참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아이가 도윤을 닮았네. 연하는 아이를 안고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을 닮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이는 연하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을 닮았어.
성품도 착해. 어미가 잘 키우고 있어. 연아는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란다. 위험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숙부와 둘째 숙부는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산을 탐하다가 모든 걸 잃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연아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연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아이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어머니가 잘 키워주고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연아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에는 새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의 이름과 함께 집 안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고 연아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기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저 집 다시 사람 사는 집이 됐네. 연아가 참 잘 견뎌냈어. 그 집은 다시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